집단 트라우마는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태원 사고와 같은 그런 너무나 안타깝게 매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집단 트라우마에서 중요한 것은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워낙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이전보다 확실히 힘들 거고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 능률이 떨어질 겁니다. 또 주부라면 당연히 집안 일을 하거나 아이를 대하는 것들, 평소와 다르게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기능 저하로 인한 것들이 첫 번째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그 자체로 아이들이 좀 진정을 하고 본인 스스로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인 애착이 생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일수록 좀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는 이전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이런 경우에 이제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썼다면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태원 사고와 같은 그런 너무나 안타깝게 매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돌아가신 유가족 분들, 그리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가까스로 이제 탈출하시거나 혹은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그 현장을 수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대상자 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주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하거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집단 트라우마에서 중요한 것은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에게 상당히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는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원인 규명이나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건을 겪은 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을 하루 계속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회의 성숙도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에 있다 보니 약물 치료를 대부분 트라우마 환자들에게서 하는 편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가 정서 조절, 반복되는 기억,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
이런 것도 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또 도움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사건, 사고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달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서라도 정서 조절이 너무나 잘 안 된다든지 너무나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긴 하죠. 당연히 있고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약을 많이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심리치료가 효과가 좋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심리치료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60분, 90분 동안 하셔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그 평일 낮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또 많고 심리치료를 병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다른 상담, 그 다음에 심리치료보다 치료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심리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약물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그 스마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에게 무료로 이런 심리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전국에 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바로 센터에서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스토킹,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일 센터는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법무부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범죄 피해자분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를 포괄적으로 케어하는 센터고요. 심리팀 선생님들이 다 임상심리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느 기관보다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퀄리티가 높고 전문성 또한 저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든지 필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가 스마일 센터마다 있습니다. 댁에서 범죄 피해를 겪어서 그것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 이후에도 그런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집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정도까지 저희 임시숙소가 센터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숙소에서 지내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라는 책은 저뿐만 아니라 스마일 센터 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는 인천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배승민 교수님, 충북대 심리학과 유성은 교수님과 함께 쓴 책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봤던 사례들을 재구성하여서 어떻게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다룬 책입니다. 범죄 피해를 겪은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인 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위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좀 해가 된다면 치료진으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을 지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트라우마의 기억만 지울 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억상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뇌를 다치지 않았지만 큰 충격을 입은 이후에 기억 상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특정한 순간만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치매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최근 기억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당장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일을 잘 기억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을 하더라도 분명히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약간 우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고 그 개념도 어느 정도 우리 전 국민들 사이에서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트라우마를 겪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치료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보다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고 만약 이것이 심각한 수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국군 수도병원에 있을 때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훈련 중에 매우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고 직후에 국군 수도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오셨죠. 그래서 저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몸 다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응급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이 응급실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는 뵙지는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사고 난 부대를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계속 찾아가서 잘 지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대규모 사고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1개월 뒤, 3개월 뒤 제가 실제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권했는데 본인이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개월 뒤에 제가 직접 뵀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치료받자. 제발 좀 치료받자. 부대에서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업무도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생활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계속 군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병 전역을 해야 될 수준이다 생각을 해서 설득을 해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환자분 어머니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시고 1년 뒤인가 2년 뒤에 그 이후로도 잘 지내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케이스죠. 워낙 집이 머셔가지고 병원까지 오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셨거든요. 원래 본인이 했던 일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주셔서 저도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치료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분 중에 과연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언제나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지만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평가를 받으시고 평가 결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올 경우에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